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행지 마카오. 화려한 호텔에 카지노까지 볼거리가 풍부하죠. 그런데 지금과 달리 1990년대 말 그 당시의 마카오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는데 나라 안팎이 매우 불안정했어요. 그러면서 도박, 마약, 매춘 같은 불법 행위들이 성행했죠. 게다가 이 시기 마카오에서는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는데요. 과거 토미에서 다뤘던 일명 팔선반점 인육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역시 같은 시기 마카오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나라 치안은 엉망이고 경쟁까지 폭망, 지쳐버린 민심에 정말 환장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명 찢긴 닭고기라는 별칭이 붙은 사건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섬뜩하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비극이 시작된 장소는 마카오의 항구 근처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입니다. 1997년 6월 18일 이날 호텔에는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수많은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숙박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욕실물이 잘 안 내려가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호텔 측이 다급하게 배관공을 호출하게 되죠. 같은 날 오후 12시 15분 이 호텔에서 하우스키퍼로 일하고 있던 아루에는 객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다다른 곳은 713호실. 여긴 이틀 전인 6월 16일부터 장자오라는 여성이 혼자 숙박 중이었어요. 톡톡 들어가도 될까요? 아르웬이 문을 두드리면서 정중하게 물었죠. 그런데 객실 안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손님이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익숙하게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열게 되죠. 근데 방 안에 들어선 순간 아주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보니까 객실이 암막 커튼이 다 쳐져 있어가지고 아주 컴컴했어요. 그 어두운 탓에 앞이 잘 보이진 않았죠. 근데 확실히 이게 일반적인 냄새가 아니다라는 건 확실했는데요. 아르웨는 곧장 이 객실에 조명을 켰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에 들어온 건 검붉게 얼룩진 침대 이불과 바닥.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르웨는 불길한 기분을 느끼면서 이불을 걷어내게 돼요. 그러자 안에서 드러난 건 채 마르지 않은 선홍빛의 혈흔과 살점 조각들이었습니다. 아르웬이 비명 질렀고 이거 더 이상 자기가 건드리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곧장 호텔 총책임자를 호출했죠. 잠시 후 매니저 첸 씨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일단 이 객실 곳곳을 살펴봤어요. 그러다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아르웬은 참다 못해 그냥 구토를 해버렸죠. 욕실 바닥은 온통 시뻘건 피로 뒤덮여서 흥건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바닥에 마치 고기 조각 같은 살점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는 점이었죠. 누군가 피를 닦으려고 했는지 목욕용 타올 2장과 작은 타올, 이것도 다 피에 흠뻑 적셔져서 바닥에 버려져 있었고요. 아르웨는 그냥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매니저가 곧장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현장에 온 경찰들이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날 아침에 객실들의 배관이 막혀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요. 범인이 시신을 잘게 해체해서 살점들을 변기에 넣고 다 물을 내린 거죠. 당연히 큰 덩어리들은 변기를 제대로 통과할 수가 없었고요. 이로 인해 연결된 주변 객실 하수구까지 꽉 막힌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이는 누구일까요? 방에 숙박하던 여성? 혹시나 그녀가 범인일 수도 있죠? 일단 경찰은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전문 배관업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먼저 하수구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 배관 안에 지금 살점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배관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그 시신 조각들을 일단 회수하게 돼요. 그 중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발린 손가락과 또 형태가 온전치 못한 피부 조각들, 심지어는 어느 부위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잘게 잘라진 내장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범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시신을 해체했는지 조각들이 각각 3cm, 5cm 정도 크기로 매우 작아요. 그리고 대부분 날카로운 칼날로 잘린 듯 보였죠. 다만 그중 일부는 마치 손으로 잡아 찢은 것처럼 절단면이 거칠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마카오 현지에서는 이 사건을 찢긴 닭고기 사건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렇게 밝혀진 피해자는 713호에 투숙했던 여성 장자오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추정이요. 워낙 시신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은 희생자를 단정 지을 순 없었죠. 그나마 하수구에서 나온 그 빨간 매니큐어 칠해진 손가락이 있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단서였는데요. 호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장자오란 여성이 손에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것 같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직원들을 탐문하던 중에 오히려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납니다. 투숙객이 여성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713호에는 장자오 외에도 또 한 명의 여성이 더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송웬. 장자오가 긴 머리에 좀 통통한 체형이었는데 그에 반해 송웬은 머리가 짧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두 사람 외형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직원들은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경찰은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언제 봤는지 그 목격한 시점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때 아르웬이 기억을 떠올렸죠. 이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 정오쯤이었나? 그때도 아르웬이 이 방에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침대에 앉아서 막 수다를 떨고 있던 걸 봤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 이후에 이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자, 이 방에 머무르던 두 명의 여성, 그리고 빨간 매니큐어가 발린 장자오의 손가락. 그렇다면 장자오를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건 송웬인 걸까요? 근데 송웬은 지금 어디에 있죠? 이런저런 추정이 오가는 와중에 며칠 후 호텔 인근에 있는 한 건설 현장에서 장자오와 송웬의 머리 부위가 발견됩니다. 송웬 또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호텔 직원 그 아르웬이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내게 돼요. 그날 두 여성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 이제야 기억이 난 겁니다. 이 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우리 샤오송한테 돈만 받으면 돼. 그럼 이 지긋지긋한 이것도 다 끝이야. 자, 이 대화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인물 샤오송. 경찰은 지금 이 죽은 피해자들의 자세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동시에 샤오송이라는 인물을 추적하는 데도 주력합니다. 그렇게 수사를 해본 결과 장자오와 송웬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집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성매매 여성들이었어요. 추가로 좀 설명을 하자면 사실 중화권에서는 이 성매매 산업에 있는 여성들을 은어로 닭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들의 모습이 마치 삶의 의지를 다 잃고 닭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겠죠. 이 사건이 찢긴 닭고기 사건이 된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비유된다는 건 좀 씁쓸하죠. 한편 장자오와 송해는 하루 평균 2명에서 3명가량의 손님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의상, 메이크업 비용, 그리고 또 일하는 동안 머무는 숙소의 식대까지의 모든 비용은요, 고스란히 포주에게 빚으로 쌓여요. 어떤 시스템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들의 포주는 당시 마카오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삼합회였습니다. 삼합회, 토미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중화권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죠. 중국에서 시작돼서 1960년대 홍콩과 대만 또 미국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세력을 키웠어요. 그리고 1990년대 그중 일부는 마카오로 와서 카지노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했죠. 그 결과 마카오의 검은 돈은 물론이고 성매매 시장까지 모두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노예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라는 걸 쓰긴 했는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고용된 기간 번 돈은 마지막 업무를 다 마친 뒤 쌓여있던 빚을 제외하고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참 이게 명확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매번 돈을 주면 여성들이 이 돈을 들고 도망갈까봐 이렇게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근데 동시에 삼합회는 이렇게 꼬박꼬박 모인 돈으로 고리대금이나 도박장 운영 같은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데 썼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피해자 장자오와 송혜는 약속돼 있던 고용 기간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합회에 진 빚도 다 해결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태 일했던 돈만 지급받으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시간 다 끝내고 마침내 고향에 가기 전에 그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했던 거죠. 이 두 여성이.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찢긴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사건의 열쇠는 전날 여성들이 대화 속에서 언급했던 그 이름, 샤오송이 쥐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삼합회의 말단 직원입니다. 샤오송이 원래 중국의 길림성 출신인데 마카오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매춘 시설을 운영하게 돼요. 근데 경찰 단속에 걸린 거예요. 가게 문 닫았죠? 아, 이제 뭐 먹고 살지? 싶었던 차에 아예 삼합회에 들어가서 말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여태 뭐 매춘 사업을 했으니까 성매매 여성들을 내가 관리해보겠다 하고 직책을 맡게 된 겁니다. 장자오와 송엔 또한 샤오송이 관리하는 여성들 중 한 명이었고요. 피해자 2명은 원래 샤오송을 만나서 그간 모아둔 돈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장소가 프레지던트 호텔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샤오송이었죠. 수년간 맡아주겠다던 그 돈을 이미 다 써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 샤오송, 이 여자들한테 받아낸 돈을 족족 다 도박장에서 탕진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실이 조직 삼합회에 알려질 경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제 조직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건 룰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샤오송의 목숨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줄 돈은 없고 이게 알려지면 다 죽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장자오와 송엔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거죠. 사건 당일 샤오송은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호텔 713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막 먼저 너스레를 떨어요. 아, 니네들 이제 고향 가는 거야? 우리 다시 그럼 못 보겠다. 야, 너무 아쉬운데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즐겨볼까? 여기서 샤오송이 말하는 즐기자라는 건요, 사실 함께 마약을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장자오와 송엔을 비롯한 마카오의 매춘부 여성들이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제정신으로는 차마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혹은 마약에 중독되도록 조직이 더 만들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여성들의 상당수는 심각하게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장자오와 송엔도 그 마약에 좀 익숙했던 것 같고 마지막인데 같이 그럼 즐겨볼까? 이런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았던 거고요. 샤오송이 미리 준비해온 약물을 그녀들 몸에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여성들이 말했죠. 아, 오늘 좀 약이 되게 센가 봐. 이상하네. 장자오와 송혜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샤오송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한 칼을 꺼냈고 인사불성이 된 두 여성을 그 자리에서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사람을 흔적도 없이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시신을 화장실로 옮겼죠. 그리고 거기서 해체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이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 당시 샤오송 본인도 사실 약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였는지 아니면 워낙 이 두 명의 시신을 처리하는 게 어려워서였는지 샤오송은 한참 이제 칼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게 막 해체를 했죠. 그러다 이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갑자기 도구를 내팽개치고 그때부터 손으로 찢기 시작합니다. 이게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이라서 얼마나 많은 피가 뿜어져 나왔겠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렇게 잘라낸 살점들을 이제 다 변기에 흘러보내요. 하지만 여전히 크기가 좀 큰 뼈들과 머리는 여기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챙겨온 가방에다가 그것들을 다 담았고 유유히 객실을 빠져나갑니다. 자, 그렇게 살인극을 마치고 나서 샤오송은 재빠르게 자신의 고향인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이렇게 도망갈 거면 대체 여자들은 왜 죽이냐고요. 그냥 지만 혼자 도망가면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 경찰도 그를 쫓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직을 배신한 삼합회까지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샤오송이 언젠가 잡힐 것 같아서 겁이 났는지 고향까지 길림성까지 한 번에 가지 않아요. 중국 장산, 신양, 베이징까지 막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며칠간의 도피 생활을 이어갔죠. 그 와중에 틈틈이 집에는 또 전화를 해서 어머니 혹시 그 삼합회가 나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묻기도 했고요. 그렇게 약 열흘이 지난 1997년 6월 29일 이제는 좀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하필 그날 어머니 생일을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드디어 길림성에 있는 고향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날로부터 불과 6일 뒤 29살의 잔혹범죄자 샤오송, 본명은 따로 있어요. 송원후이. 그는 그를 열심히 쫓아오던 공안에 의해 검거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쌤통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사건은 마카오에서 벌어졌잖아요. 근데 붙잡힌 건 중국. 처벌이 더 강력한 데서 검거된 거죠. 재판이고 뭐 길지도 않았고요. 찢긴 닭고기 사건의 범인 샤오송에겐 바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도박에 빠진 자,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인 자의 최후였겠죠. 2024년 현재 마카오는 과거의 살인천국, 무법지대, 향락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거듭났어요. 하지만 그곳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두운 과거가 있다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화려한 마카오의 카지노 네온 사인이 어쩐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플라자 호텔. 37층 규모의 5성급 호텔로 노르웨이를 넘어서 북유럽을 통틀어서 시설과 보안 면에서 최고로 꼽히는 호텔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국제회담도 많이 개최됐고 또 정치인들과 국제 셀럽들이 애용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숙박료도 꽤 높은 편이었죠. 1995년 6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이었습니다. 호텔 프론트 매니저를 맡고 있던 게르센이 사소한 문제 하나에 봉착해요. 2805호에 투숙하는 고객이 숙박료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 번호를 줬는데 한도 초과로 확인된 겁니다. 당시에 이 방의 숙박료는 오늘날의 가치로 하루 40만원 정도였는데 상당히 높은 편이죠. 게르센이 황급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805호 투숙객이 체크인을 할 때 직접 적어서 남긴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종이를 확인합니다. 보니까 손님은 벨기에에서 온 제니퍼와 로이스 퍼거테 부부였는데요. 아내인 제니퍼가 대표로 서명을 했고 체크인을 5월 31일 날 수요일 밤에 했는데 이 문제, 숙박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건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4일 동안이나 이 금액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던 겁니다. 매니저는 즉각 이 객실로 숙박료를 결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객실 TV 화면에 띄워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다른 직원이 전날에 이 문제를 발견했고 방으로 메시지를 2번이나 보낸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 객실에 있는 누군가가 리모컨 OK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돈을 안 내고 먹튀한 걸까요? 매니저는 일단 하우스키퍼를 불러서 2805호가 떠났는지 또는 수상한 점이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들이 체크인을 했던 그날을 제외하고는 방해하지 말라라는 표시가 계속 걸려 있어서 청소를 하러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결국 게르센은 경비요원을 방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오후 7시 50분, 그날 근무 중이었던 25살의 경비원 에스펜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805호 앞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는데요. 그러다 잠시 후 방 안에서 펑! 하는 둔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경비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게 총소리라는 걸 알아차렸죠. 자, 이 방엔 2명의 투숙객이 있습니다. 누군가 총에 맞았다면 분명 방 안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응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무전을 통해서 호텔 직원들에게 알릴 경우에 호텔에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려했죠. 그래서 일단 1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보안과장을, 자기보다 높은 그 상사를 불러서 직접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때로부터 15분이 지난 오후 8시 4분, 2805호 앞에 보안과장과 이 경비가 다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5분 동안 사실상 이 객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보안과장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결국 그는 마스터키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게 되는데 객실 문이 이중으로 잠겨 있습니다. 오슬로 플라자 호텔은 워낙 최고급 호텔이어서 보안이 철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 객실 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안에서 잠기면 일반 호텔 직원은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비상용 마스터키를 가진 보안 요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문이 열렸는데요. 내부에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무엇보다도 한 여성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한켠에 누워서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자세였죠. 그녀는 오른손에 권총을 쥐고 있었고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상태였죠. 오후 8시 30분 경찰이 객실에 도착했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객실에서는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창문이 살짝 열려있긴 했지만 28층 창문으로 누군가 드나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방 안에 있는 가구는 모두 그 자리에 있었고 딱히 파손된 것도 없습니다. 사망한 여성에게 남겨진 총상을 제외하고는 그녀의 옷이나 몸에서 몸싸움을 했다는 징후도 없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객실 안에서 발사된 총탄이 총 2발이었다라는 부분이었죠. 한 발은 이마를 관통한 총알이었고요. 또 다른 한 발은 호텔 베개를 뚫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왜 베개에 대고 총을 쐈을까요? 일단 경찰은 시신 최초 발견을 했을 당시에 객실 문이 이중으로 잠겨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녀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자살을 벌인 거라고 결론 짓습니다. 심지어 객실키 2개 모두 내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입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내부를 조사하면 할수록 문제가 복잡해져 갑니다. 우선 객실 어디에도 사망한 여성의 신분을 알 만한 지갑이나 신용카드, 여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던 게 체크인할 때 호텔에 제출한 직접 적어서 낸 종이 한 장, 제니퍼라는 이름이 전부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편 로이스도 함께 있었는데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니퍼가 벨기에라고 주소를 남겼기 때문에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서 해당 주소로 사망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그녀는 제니퍼가 아니었습니다. 체크인 카드에 남겨진 남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 모든 게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번엔 시신의 지문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매치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녀가 누구인지부터 미궁에 빠져버렸죠. 이 사진은 사망한 시신의 얼굴을 본따서 스케치를 한 몽타주입니다. 이걸 토대로 경찰은 그녀와 마주했던 호텔 직원들을 수소문했죠. 호텔 측에 따르면 그녀가 여기로 처음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한 날은 5월 2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수요일 날 전화를 걸어서 일정을 좀 당겨야겠다. 내가 오늘 호텔에 도착할 거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0시 44분에 그녀가 로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자신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체크인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5성급 호텔이고 보안이 까다롭다고 유명한데 이 호텔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하필이면 그날 저녁 10시에 호텔에 유독 많은 손님들이 모이면서 북적였다고 하는데요. 그날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3대가 오슬로에 동시에 도착을 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 그날따라 또 일부의 직원들이 파업을 한 상태여서 일손이 모자랐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원 확인 없이 수기로 쓴 체크인 정보만 받은 채 황급히 객실키를 내줬다는 겁니다. 한편 또 다른 직원에 따르면 그녀의 옆에 키 185cm 정도의 35세에서 40세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남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분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경찰 조사는 더 나아가서 그날 밤 오슬로에 도착한 항공기 승객 모든 명단까지 확인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경찰은 객실의 카드키 출입 기록을 살펴봅니다. 숙박객뿐만 아니라 하우스키퍼 또는 제3자가 키를 통해서 방문을 열었다면 그 시간과 횟수까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죠. 기록상을 보니까 사망한 여자는 거의 방 밖으로 나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체크인 다음 날인 목요일 오후에서 금요일 오전까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죠. 목요일 오후 1시에 하우스키퍼가 청소를 하기 위해 2805호에 들어갔어요. 그때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녀가 방을 다 치우고 떠났고, 그때부터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까지 객실에 그 누구도 출입한 기록이 없습니다. 즉, 사망한 여성은 적어도 목요일 오후 1시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호텔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 도시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죽음의 결정적인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소지품. 사망 당시 그녀는 화장을 한 상태였고요. 욕실에서 샤워를 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화장품이나 세면도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발견된 유일한 소지품 1개, 테이블에 놓여있던 남성용 향수였죠. 죽기 전 그녀는 검정색 자켓에 검은색 반바지 그리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물론 객실에선 그녀의 다른 옷까지 몇 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단 한 벌의 독일제 옷을 제외하고는 놀랍게도 모든 상표와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건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제가 과거의 토요미스테리에서 다뤘던 이스타렌 여인 기억하시나요? 1970년에 산속의 한 계곡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녀 역시 가지고 있던 옷과 소지품의 상표가 모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신분을 철저히 숨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녀가 숨졌다는 그 이스타렌 계곡이 오슬로 플라자 호텔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2805호 객실로 돌아와서 숨진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은 9mm의 강력한 반자동 권총이었습니다. 이건 주로 군대와 경찰에서 쓰는 모델이었죠. 권총의 일련번호를 통해서 신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이 수사국이 권총을 회수해서 정밀 조사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일련 번호 또한 전문적인 약품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라면 여자의 곁에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무려 34발의 총알이 발견돼요. 여기서 잠깐, 만약 그녀가 자살을 결심해서 여기에 투숙했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총알이 필요했을까요?
경찰은 이중 잠금된 밀실 자살 사건으로 결론을 냈지만 모든 상황과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노르웨이 최고 법의학 전문가 로그넘이란 사람이 그녀가 권총을 쥐고 있었던 자세가 아주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게 되죠. 보시면 오른쪽 엄지로 방아쇠를 쥐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총은 아주 강력한 반동이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두 손으로 움켜쥐고 조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한 손으로, 게다가 이걸 엄지로 방아쇠를 당긴다면 반동으로 인해서 권총이 손에서 튕겨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분명 현장의 벽면에는 핏자국이 곳곳에 튀어 있었는데 정작 총을 쥐고 있는 그녀의 손은 화약의 끄름도 없었고 핏자국조차 없이 너무도 깨끗하다라는 점이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누군가 그녀를 살해한 뒤에 자살로 위장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자,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경찰은 새로운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녀가 마약 운반책인데 어떤 조직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수도 있다. 혹은 비밀 요원 신분으로 은밀히 제거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설들을 설명해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죠. 2805호 밀실 호텔방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미스테리 여인. 노르웨이와 인터폴까지 합세해서 여러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당시 호텔에서는 아침마다 각 객실로 투명한 봉투에 쌓여져 있는 일간 신문을 배달했는데요. 물론 그녀의 방에도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봉투에 적혀있는 방 번호가 2816호. 그래서 경찰이 즉각적으로 그 연관성을 의심하면서 그 2816호 투숙객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죠. 단순한 배송 실수였던 걸까요? 아니면 2816호의 누군가가 이 객실을 방문한 걸까요? 1996년 6월 그녀가 사망하고 13개월이 지난 후에야 그녀의 시신은 노르웨이 한 공동묘지에 익명으로 안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난 2017년에, 그러니까 22년 만에 그녀의 무덤 뚜껑이 다시 열렸습니다. 현대 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녀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재부검이 결정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시식 법의학도 결국 그녀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죽어서도 미스테리로 남아야만 했던 그녀. 분명 그녀에게도 그녀를 낳아준 부모가 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고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만의 추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